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작성한 글을 올렸습니다. 가만히 보면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직후에 쓴 것이 아니라 하루 전에 이미 썼던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자책감을 느낀다. 대통령직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국민 눈높이로 보면은 미흡할 것이다. 지난 10개월간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다. 내가 구속 수감됨으로써 함께한 사람들의 고통이 덜어지면 좋겠다.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자필 메모에 담긴 심경, 과연 어떤 진위가 담겼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상일 의원님, 네. 다 보셨죠? 네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지금 4번째 검찰에 구속이 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내용을 좀 압축해서 저런 친필 메모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담긴 뜻은 나는 집권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보면 모자란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언젠가 나의 참모습 그리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한 것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에 10만 달러 받은 거, 그것도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서 67억 원을 형인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빌린 거. 그거는 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정치 보복을 본인이 당해서 가족의 일륜도 파괴되고 매우 고통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결국은 국민께 구속 수감되면서 남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수기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남 탓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저 그래서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그리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거는 그냥 앞에 하나의 미사 여부에 불과할 뿐이고 그 다음번에는 일단 본인은 서울시장 때도 그렇고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하고도 절연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았던 거지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난 10개월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 건 그거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나의 참 모습을 알아주고 또 할 말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억울하다라는 입장이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나를 몰아가고 있는 이 정권과 검찰의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담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기 기자 이야기하는 동안에 저 화면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구속, 수감, 동부구치소로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는 얼굴에 아주 얇은 미소를 띠기도 했어요. 측근들 앞에서는. 그러나 차를 타고 가면서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안경을 쓸어 올리면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많이 착잡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도 지금 많이 SNS에 돌고 있는 사진인데 이수기 기자 생각에 말이죠. 지난 1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때 상당히 공격적이었단 말이죠. 그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페이스북에 담긴 이 정도 내용이라고 했다면은 조금은 지금과는 다른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이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그런 스탠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변호사도 선임하고 대대적으로 이 법적인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정치적인
수사라는 쪽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을 때 그 정치적인 쪽으로 전환을 해버렸는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보니 이 법적으로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주요한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 구속영장 나오기 전에 굉장히 지저분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고, 아마 이런 게 다 나오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일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또 본인이 증거로 확인을 하면서 이게 법적인 부분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라고 보고 이게 정치적인 쪽으로 전환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수기 기자 이 이야기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형태의 금품을 받았다. 이건 물론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은 아닌데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사실은 대통령 후보 되기까지 돈도 많이 쓰고 뭐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분이 당선되고 나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 물론 집권 시간에 그 기간 동안 아들이 또 현철 씨가 받아서 또 큰 문제가 돼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지만, 이 통상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다시 초심을 가다듬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대통령 후보에 등록을 하면서 거기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그 가운이 뭐냐 했을 때 정직이라고 쓴 거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때는 정말 초심을 딱 다져서 그런 마음으로 그 후보 등록을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해주리라고 국민들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지금 검찰 조사 결과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여러 가지 증언과 또 문건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집권 기간에 그 다스를 위해서 140억 원 그 김경준 씨한테 받아내고, 또 그 과정에서 삼성에게 소송 비용 67억 원을 대납시키고,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이렇게 돈에 이렇게 또 개인 소유 회사에 이렇게 집착을 한 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금 정치 보복이라는 이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검찰의 수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치 보복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이 친여단체, 사회단체의 고발을 통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결국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께서도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겠다, 여당원 질문에 그런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매우 강도 높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검찰이 탈탈 털어서 아무 먼지 하나 안 날 정도로 깨끗했다면 오히려 정치 보복이란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데,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혐의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지금 확인되는 과정에 있고, 결국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범죄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되고 있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 심지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 그런 정황으로 비춰볼 때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해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란 이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권력자들이 정말 귀감을 여기서 반면교사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두 분도 취재하시면서 좀 직접 뵌 적도 있을 것 같고요. 직접 만나서 취재도 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정치인으로 변신한 다음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셀러리맨 신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 출발을 해서 정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성공을 거뒀다. 그것이 또 대통령이 됐는데도 큰 도움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신화는 이제 무너져
졌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 이유가 그거 같아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모르겠어요.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국민 눈높이에 못 맞췄다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는 사실 그랬을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가훈은 정직이라고 얘기했고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은 공정사회였고 그리고 본인은 끝날 때 이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대통령들은 처음 시작할 때 전과가 뭐 많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경제는 살려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대통령한테 속았다. 그리고 이처럼 국민의 경제가 아니라 자기 주머니만 생각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이 분노가 지금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국민에게 줬던 그 기대감, 이런 괴리가 너무 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거를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게다가 이거 시작 자체가 수사가 시작된 것도 뭐 이쪽에서 뭘 인지를 해갖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본인의 욕심이었죠. 다스가 그러니까 BBK에 줬던 140억을 어떻게든 돌려받으려고 했던 그 무리수 때문에 그게 드러나면서 소송단이 만들어지고 소송이 제기되면서 하여튼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들, 다른 투자자들은 전혀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유독 다스만 돌려받고 이자까지 다 돌려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자도 돌려받았고. 예. 근데 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청와대에서 그런 서류들을 다 작성을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LA에 공무원으로 나가서 그 부분을 다 핸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사실은 이 수사가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하고 그 증거들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정치보복이라고 몰고 가는 게 좀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이시영 씨가 이제 어제 오늘 새벽에 눈물을 흘린 게 굉장히 클로즈업 되면서 관심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다스 쪽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것도 이시영 씨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승마에 있어서 편의를 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이 부분이 좀 불거진 측면이 있듯이 이시영 씨가 조금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이 다스를 본인이 쥐고 장악하려. 네,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그 다스의 오너로 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드러나면서 그 내부에서 굉장히 마찰이 좀 많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던 김성우, 이동형 이런 측근과 친인척들이 등을 돌리고 예. 그런 측면들이 이 사건이 더 불거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이시영 씨가 저 눈물을 흘리는 데는 이 사건에 본인의 책임이 적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기 기자 얘기하는 동안에 자막이 나갔는데요. AP통신 반부패를 내세웠던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구속이 됐다. 지금 나가고 있죠. 뉴욕타임스. 거의 모든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부패에 연루가 됐다. 이렇게 외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전직 대통령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신들로부터 저런 기사를 우리가 봐야 하는지 그런 참담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행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정말 국격이 추락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라를 지도했던 분들이 전부 부패 혐의로 저렇게 또 검찰에 구속이 되고 검찰에 구속은 안 됐지만 또 아들, 뭐 가족, 친인척 문제로 측근의 문제로 또 다른 두 대통령께서도 굉장한 또 비난도 받고 고초도 겪고 그랬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과연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일단은 이 권력을 잡은 분들이 개인의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제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많은 지적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결국은 영국의 역사학자인 액튼경이 이야기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은 부패한다. 이게 결국은
저는 일종의 진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권력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개헌 문제가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헌 문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분권의 원리가 많이 좀 적용이 돼서 좀 제도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명박 정부를 볼 때 박근혜 정부도 그랬지만 권력 집단 내부에서 어떤 정말로 제대로 된 충원이나 직원이나 그 내부에서 그걸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비서진과 또 여당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LA 총영사를 통해서 다스 소송을 해가지고 그 삼성에 소송비 대납시키고 140억 원 돌려받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들은 그걸 알았을 겁니다. 예. 청와대 행정관 문건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부에 어떤 그런 것들도 없었던 문제.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좀 어떻게 고쳐나갈까 생각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야 어차피 이제 개헌도 논의가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측근들을 관리하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느냐, 그가 뭐 1차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이 되면서 우리의 부패 지수가 뭐 더 높아질 거고, 이런 게 국격을 추락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텐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고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를 했대지만, 그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겠지만, 전체 이 여권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좀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스로 각오를 다져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말씀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권이 바뀐 뒤에 당신들은 떳떳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어젯밤에 나왔던 논평은 저도 역대 청와대 대변인 논평 가운데 저렇게 고민해서 쓴 논평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짧지만은 많은 내용이 담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서리처럼 정말로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본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에서 몸담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새겨들어야 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정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실천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누구나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유혹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예컨대 지금 실명을 이야기해서 좀 안 됐지만 문제가 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회장님, 이분 결국은 자리 지키기 위해서 돈을 갖다 준 셈이란 말이죠. 그거에 또 소위 말해서 대통령 가족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 과거에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그래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 전적으로 그분들의 결심과 의지에 맡겨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좀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주입을 해서라도 그 견제하고 비판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마련할 수는 없을까? 이거가 이제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 개헌안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분권화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개헌 이야기를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말 이걸 바꿔야 이런 불행이 다시는 반복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조국 민정수석이 4월 연속 대통령 개헌안 설명한 데 대해서 야당에서는 왜 민정수석이 하느냐, 저거 월권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수기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위헌이니 월권이니 얘기하는 거는 이제 헌법에 보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이게 발의가 돼야 되는데, 왜 그걸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얘기를 다 하느냐, 그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거는 청와대의 설명을 빌면 설명을 하는 거고, 청와대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제 절차는 거칠 거다. 26일 국무회의 하겠다는 거죠? 예, 국무회의 하고 발의는 대통령이 하는 거다. 근데 이거를 준비해 왔던 사람이 당연히 국민에게 이 개헌안을 설명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하게 되면
이게 뭐 3번 쪼개기 하면서 개헌 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한 번에 하게 되면 이거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마 4년 중임 대통령제 얘기만 나오고 또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 그나마 3번 나눠서 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야당에서는 지금 이 청와대가 그동안에 이제 국회가 주도하려고 했던 그 개헌 프로세스가 어느 틈에 이제 대통령의 주도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불만이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국회가 주도하는 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오기 전까지 서울대학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어서 이 교수 출신이어서 와서 저렇게 가르치듯이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일부 야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어떤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이 이제 법학 교수 출신이라서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업무상 이 업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가 발의안을 준비하는 데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 언론에서 이제 어떤 분이 뭐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완전히 착각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발의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발의 전 단계의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걸 보좌하는 게 수석 보좌관, 뭐 수석 비서관들의 업무인데 그 중에서 바로 저희 업무인 것이죠. 네, 이제 앞으로 개헌 프로세스 어떻게 되죠?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는 발의를 하겠다는 거고 아마 그 발의를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국회가 안 하면 청와대 안대로 가느냐? 그건 아닐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아마 국회에서는 논의를 해서 그 대통령이 철회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본인들이 아는 내용은 만들고 다만 지금 야당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그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같이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다. 대신 이제 청와대가 대통령이 철회할 명분을 말씀드린 대로 주려면 내용에 대한 합의들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아마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국회에서 해야 될 거고 그게 되면 아마 그 철회하고 진행이 되고 그게 안 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결이 되는 그런 양상이 되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해서 출국하면서 개헌안 발의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있는 것,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분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소식 좀 더 전하고 싶은데요. 먼저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글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갑자기 경찰을 향해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니까 정권의 사냥개, 몽둥이가 필요한 미친 개, 경찰의 수사권 독립 절대 안 돼. 이렇게 강한 톤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들의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14만 경찰 모욕했다. 모욕감을 넘어서 참담하다. 지금까지 국민을 미친 개가 지켰다는 얘기냐. 수사권 우리 안 받으면 된다.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현 의원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게? 그렇습니다. 지금 3월 16일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몇 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공천을 통해서. 그날 현 울산시장인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바로 그날 울산경찰청에서 김기현 시장의 부속실을 비롯한 시청에 한 5군데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과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미 두 분에 대해서는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잔칫날 정말 경찰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한 거에 대해서 한국당이 분노하는 감정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노의 감정 표출이 저렇게 경찰 전체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뭐 미친 개다, 몽둥이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찰 수사도 좀 의도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울산청장이 경찰청장이 이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 김기현 시장의 경쟁자가 될 뿐인 민주당의 아주 유력 후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아주 가깝고 조국 민정수석이 후원회장도 했던 분입니다. 그 송철호 변호사를 만났어요. 2차례나 만났습니다. 작년 12월에 만났고 9월에 만났고 그리고 수사는 1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당시 문제가 된 그 황 청장은 이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그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오해를 살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 과연 황 청장이 정말 그것만 이야기했을까 이런 의심은 들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런 맥락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당의 공천을 받는 날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또 울산 경찰청 항의 방문까지 하고요. 홍준표 대표도 이 사냥개라는 표현을 또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이제는 경찰을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주 좀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뭐 경찰을 비판할 할 수도 있다. 예, 할 수도 있는데 표현이 좀 과했다. 그 경찰관들 전체를 모욕하는 듯한 그런 표현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다음 주 월요일 기자간담회 때 오늘 기자들이 열심히 물어봤대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 기자간담회 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또 어떤 얘기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